상춘곡 수업하겠습니다. 자, 정극인이라는 분을 먼저 설명해 줄게요. 이분은 원래 조선 전기에 단종시대에 관직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조가 왕위 찬탈을 하자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학문을 연마하는 한편 후학들을 양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와중에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상춘곡이에요. 이 상춘곡은요, 문학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바로 조선시대에 쓰여진 최초의 가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가사의 양식을 확립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작품이 조선시대 양반들의 전반적인 시 내용을 사실 규정지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작품이 조선시대 양반들의 강호가도의 출발이 되는 작품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강호가도라는 건 뭐냐면 자연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호한정이라고 하는데 강호한정은 뭐냐면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정취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품이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혹시 면왕정가라고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요. 면왕정가라는 작품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성산별곡이라고 우리 관동별곡으로 유명한 정철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의 작품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의 흐름이 바로 조선 전체적인 시가에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작품을 우리가 문학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갈 건데 이 작품은 굉장히 표현법이 다채로워요. 그래서 표현법을 조금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 자체는 길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굳이 따로 정리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하나만 먼저 설명을 하면요. 일단 계절적인 배경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봄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시상의 전개 방법은 어떠냐면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 있습니다. 즉 공간이 총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4개가 있는데요. 자기가 살고 있는 조그만 초가집인 수간모옥이라는 데서 출발해요. 그리고 정자로 나아간 다음에 시냇가로 나아가고 마지막에 산봉우리, 이 작품 속에서는 봉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4군데를 이동하게 되는데 이 공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가집이라는 곳은 좁잖아요. 폐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자로 나아가면서 사방을 좀 널리 둘러볼 수 있는 곳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시냇가로 가면은요, 아예 그냥 자연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산봉우리 올라가면은요, 아주 탁 트인 자연으로 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공간이 점차 넓어지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수간모옥으로부터 산봉우리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속세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서사입니다. 홍진에 묻힌 군내 인의생이 어떠한고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아 이 나의 생활하는 모습이 어떠하니? 라고 했는데 자, 이거 자기가 자연 속에서 살고 있다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자랑이 되는지 구체적인 시효를 따져봅시다. 홍진이라는 것은 직역하면 붉은 먼지입니다. 그런데 얘는 속세를 부정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어휘예요. 왜 그러냐? 옛날에는 지금처럼 콘크리트가 깔린 것도 아니고요. 아스팔트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요. 자연스럽게 바닥에 있는 먼지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겠죠. 즉 그 먼지를 홍진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럽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속세를 굳이 홍진이라고 한 것은 부정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나의 삶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옛사람의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해석하면 옛사람의 운치 있는 생활을 내가 과연 따를 것이냐 못 따를 것이냐, 이거 위에도 마찬가지고 밑에도 마찬가지고 질문의 형식이지만 사실 답은 정해져 있죠. 내가 옛사람의 풍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랑이냐 아니냐? 이것도 역시나 자랑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양반들의 입장에서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교라는 학문 자체가 약간 과거지향적이라서 그래요. 어쨌든 자, 이 옛사람이라면 그러면은 아주 풍류를 제대로 즐긴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이미 저 말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따르는 거 같니 안 따르는 거 같니, 이 말이 내가 아주 풍류를 즐기면서 자연 속에 잘 살고 있어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천지간의 남자 몸이 날만한 이 하건만은, 여기서 이 하다라는 것은 많다란 뜻이라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어쨌든 해석을 하면 천지간에 남자로 태어난 몸으로서 나와 같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삶에 묻혀 있어 지락을 모를 것이냐? 지락은 지극한 즐거움입니다. 즉 어찌해서 그들은, 자, 요건 선생님이 그냥 추가해 놓은 거예요. 고전 시간은 정형 시가이기 때문에 좀 내용들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좀 붙여서 이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찌해서 그들은, 즉 속세에 사는 사람들은 나처럼 살림에 묻혀 있어서 자연의 지극한 즐거움을 모른단 말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서류적 표현이고 자기가 자연을 즐긴다는 자랑, 자부심이 느껴지는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자, 여기서 이 수간목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첫 번째 공간적 배경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음에는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정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자, 벽계수라는 것은 맑은 시냇물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면 초가상간, 즉 작은 초가집을 맑은 시냇가 앞에 지어놓고, 즉 자연에 가까운 곳에 집을 지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송죽 우룰리에 풍월주인 되어셔라. 송죽이 울창한, 즉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속에 풍월주인이 됐다고 했는데, 참고로 풍월주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자연을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연을 즐긴다는 뜻이 되기도 하면서 자연과 교감하고 있는, 즉 무라일체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서사로 보통 끊는데요, 서사의 내용은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에 대한 자랑 혹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사 1번입니다. 엊그제 겨울이 지나서 새봄이 돌아왔어요. 엊그제 겨울 지나 이제 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계절적인 배경이 등장한 거죠. 깔끔하게 안 지워졌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타입니다. 재봄이 아니라 새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머릿속에 연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자, 도화행하는 석양리에 피어 있는데, 해석하면 복숭아꽃, 살구꽃이 석양 속에 피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숭아꽃 본 적 있어요? 요즘엔 너무 매화꽃만 많아서 원래 우리나라에 지천으로 깔려있던 아름다운 꽃들을 참 보기가 어려운데, 복숭아꽃은 사실 뭐랑 비슷하냐? 벚꽃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차이가 뭐냐면요, 색깔이 훨씬 더 분홍색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이미지죠. 살구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석양이면 노을이 지는 거니까 당연히 붉은색 이미지죠. 그래서 자, 이 부분에 지금 색채 이미지, 즉 붉은색의 이미지가 굉장히 또렷하게 지금 드러나 있어요. 그 다음에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다라고 했는데, 녹양이라는 것은 푸른 버들이고요, 방초는 향기로운 풀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지금 가랑비 속에 푸르다고 했잖아요. 푸른 색깔이죠. 그런데 그냥 푸른색이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텐데, 비가 내린 다음에 길가에 펴 있는 풀들을 보면은요, 색깔이 왠지 더 강하게 푸른색인 것 같아요. 즉 그런 느낌이 지금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붉은색이랑 푸른색 두 가지가 등장을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붉은색이랑 푸른색은요, 색채가 대조되어 있죠. 그러면 이 색채 대조의 의도는 바로 무엇이냐? 자, 뭔가를 대조했을 때는요, 혹은 대비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두드러지든지 혹은 둘 다 두드러지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색채 대조가 바로 뭘 표현하고 있느냐? 바로 아름다운 풍경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표현이요, 대구적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 복사꽃, 살구꽃이 주어, 푸른 버들 꽃던 푸른 주어, 석양 속에 부사어, 가랑비 속에 부사어, 피어있고 서술어, 푸르다 서술어. 이런 식으로 대구적인 표현으로 운율감도 주는 한편, 다시 한번 자연의 아름다움이 강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해석하면은요, 조물주가 칼로 재단해내었느냐, 즉 너무 아름다우니까 마치 신이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구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너무 아름다우니까 마치 신이 붓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예쁘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참고로 지금 이 부분도 대구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고 서리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라고 했는데, 자, 해석하면 조물주의 신기한 재주가 사물마다 야단스럽다고 했죠.
헌사롭다는 것은 야단스럽다는 건데, 자, 지금 우리에게 야단스럽다는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야단스럽다는요, 참 대단하구나, 참 멋지구나, 훌륭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 겨워서 소리마다 교태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봅시다. 숲속에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끝내 이기지 못해서 소리마다 아앙을 떠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새는 사실 그냥 지저귀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원래는요, 새 혹은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은요, 감정이 없다라는 전제를 보통 깔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봄 경치가 너무 즐거운 사람은 화자거든요. 그래서 새가 지저귀는 게 마치 이 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아양을 부린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인화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새는요, 의인화뿐만 아니라 사실 화자의 정서가 대입되어 있어서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우리 본사 1번이고요. 여기서는 봄의 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흥겨움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사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무라일체 이연이 흥이야 달을 쏘냐? 무슨 말이냐? 지금 무라일체는 대상간애가 같다라는 거잖아요. 즉, 저 새가 저렇게 교태를 부리니 나라고 안 그러겠니? 그러니까 나도 흥겹구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살인문 주변을 걸어보기도 하고 정자에 앉아보며 소요음용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자, 여기서 내가 하나 넘어갔네요. 정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두 번째 공간이 나왔죠. 즉, 내가 보는 것이 조금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보겠습니다. 다시 소요음용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있는데, 소요음용은 뭐냐면 천천히 걸어가면서 노래 같은 걸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도 우리 흔히 어르신들 보면은요, 등산하실 때 니나노 막 이러고 이제 노래하시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장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일이 적적한데, 여기서 산 속의 하루가 적적하다라고 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외롭고 고독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적적한 것은 한가롭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중진미를 알리 없이 호재로다. 여기서 말하는 한중진미는 무엇이냐? 한가운 가운데 참 아름다운 참 맛,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로움 속에 참다운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없이 나 혼자 있구나. 다시 말하지만 한가한 것이지 이것은 외롭거나 그런 정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사 2번은요. 봄에 느끼는 한가운, 한가하거나 흥겨운 정서가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본사 3번으로 갑시다. 짧아요, 여기는.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봐 이웃들아 라고 하면은 명확히 지금 말을 거는 대상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답하는 사람이 끝까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요, 말을 건네는 형식이라고 설명해요. 사실 이 작품 속에서 말을 건네는 형식은 앞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앞에, 자, 흥진에 묻힌 분내, 이 분내가 여러분들 하거든요. 속세에 사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건네는 건데, 실제로 고전시가를 보든지 현대시를 보든지 어떤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표현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대화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 이거는 착각을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착각에 그냥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화니 대화체니 독백체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학 시간에 개념적으로 배우기는 배우지만 실제로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수능에 그런 용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항상 이거를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든지 청자가 설정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수능에 한번 보기에 등장을 한 적이 있어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 작품은요, 실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대상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까 봤던 부분을 찾아가죠. 어디를 보고 있었더라? 자, 여기군요. 본사 3번입니다.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 이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자연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혼자 보기 아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자연 구경 가지 않을래? 라고 한 겁니다. 대답은 아무도 하지 않지만. 자, 그 다음에 답청이란 오늘 하고요, 욕기란 내일 하세. 즉 답청은요 산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욥기는 이제 목욕하는 겁니다. 뭐 여기서 뭐 진짜 막 때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장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침에 채산하고 나중에 조수하세. 이거는 뭐냐면은 채산은 나물 캐는 거고 조수는 물고기 낚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작가가 자연 속에서 추구하는 삶이 뭔지가 드러납니다. 뭐냐면 자연 속에서 뭐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나무를 캐고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소박한 즉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게 간접적으로 지금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주제 본사 3번은 뭐냐면 산수구경을 권유하는 한편 한 가지 추가하자면 안빈낙도의 지금 태도가 드러나 있다. 그 다음 본사 4번 보겠습니다. 자, 갓게어 이군수를 갈건으로 받아놓고 이제 막 이군수를 두건으로 걸러놓고 자, 요거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술을 만드는 과정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쌀을요. 일단은 좀 쪄요. 근데 우리가 먹는 밥처럼 찌지 않고 한 절반 정도 찝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누룩이라는 걸 넣으면요. 발효가 막 되면서 자동으로 이 쌀에 있는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서 알코올로 바뀌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위에는요. 아주 맑은 술이 뜨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쌀 찌꺼기가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맑은 술을 우리가 이렇게 퍼가지고 청주라고 해서 양반들이 먹는 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조금 하얗고 뽀얀 걸 동동주라고 하고 그 밑에 그냥 약간 좀 걸쭉한 술을 막걸리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고요. 그 밑에 맨 마지막에 가라는 거는 그 먹는 거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위에를 다 건져낸 다음에 막걸리를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긴 채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만 그립시다. 여기다 이 전체를 싹 부어가지고 얘를 걸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자연 속에 있잖아요. 이 채가 없어요. 그래서 술을 먹기는 먹어야겠는데 어떻게 하시 보니까 머릿속에 얘네 양반들이 머릿속이 아니죠. 머리 위에 양반들이 쓰고 있는 이 뭐라 그래요? 뭐 갓 같은 거? 여기는 뭐랬죠? 두건이라 그랬죠? 두건 있잖아요. 그게 망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싹 벗어갖고 술을 막 부는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 이런 얘기하면은 애들이 아우 더러워 막 이러는데 요즘 사람의 옛날 사람들의 위생관념은 좀 달라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드러나는 거 무슨 태도냐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좀 호탕스러운 태도 있죠. 좀 작은 거 얽매이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호탕하던 이 양반이 굉장히 또 섬세한 모습을 보여줘요. 보세요. 꽃나무 가지 꺾어서 수 놓고 먹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꽃나무 가지 꺾어서 잔술을 하면서 술을 먹겠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예요. 자, 저 꽃 하나에 술 한 잔. 저 꽃 하나에 술 한 잔. 뭐가 연상돼요? 꽃잎을 뜯으면서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이런 막 오그라드는 이런 장면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분이 호탕하면서도 굉장히 자연을 섬세하게 즐기고 있으면서 한편 술 먹잖아요. 고전시가에서 양반들이 술을 먹고 자연 속에 있는 것은 풍류적인 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화풍이 건듯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즉 화창한 봄바람이 문득 불어 푸른들을 건너오고 있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시원하고 굉장히 좀 뭐랄까 신선이 된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청향은 잔해진다 그랬죠. 여기서의 청향, 이 맑은 향기는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잔해지는 거니까 내 술잔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술잔을요. 내가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마실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에 있던 기운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홍은 옷세진다. 즉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 붉은 꽃이 옷에 떨어지면 옷이 붉게 물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 즉 풍류를 즐기면서 무라일체의 정서가 드러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 준중이 비었거든 날더러 아뢰어라. 술독이 비었으면 나한테 알려주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동아해더러 주가에 술을 물어. 아이에게 술집에 술이 있는지를 물어서 술을 사다가 어른은 막대를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어른은 지팡이 짚고 여기서 어른은 자기 자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는 술동을 메고라고 했는데 자, 이 아이는 양반들이 꼭 데리고 다녔던 몸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간혹가다 이제 수업하다가 농담으로 자, 여러분들은 조선시대 아동 학대 현장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애들이 막 웃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학대는 아니고 그냥 그때 당시 양반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미음 안보하야 시냇가에 호자 앉아. 나시기 흥얼거리면서 시냇가에 혼자 앉는다고 했는데 이 미음 안보랑 소요 음영 두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명사 좋은 물에 잔 씌어 부어들고 고운 모래바다가 흐르는 맑은 물에 잔을 씻어서 들고요. 그 다음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르니 도화이로다.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 떠오는 것이 복숭아꽃이로구나. 자, 여기서 복숭아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쓴 시에 보면 무릉도원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그게 도교적인 이상세계를 의미해요. 근데 무릉도원의 도자가 복숭아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고전시가에서 복숭아꽃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자연이 마치 이상세계인 것처럼 아름답다. 그리고 또 내가 보는 자연이 이토록 아름답다는 예찬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실제로 이 복숭아꽃이 이꼽고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화자의 머릿속에 이상화된 자연의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릉이 가깝도다. 저 매이 긴 거이고 즉 무릉도원이 가까운 것 같구나. 아마도 저들이 무릉도원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사 사의 수주제는 뭐냐? 시냇가에서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기는데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무릉도원인 것 같다라고 예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시다. 그 다음 자, 본사 5번입니다. 송간세로에 두견화를 붙이 들고 소나무숲 사이에 좁은 길에 진달래꽃을 붙들고 두견화가 진달래꽃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여성스러운 데가 있어요. 꽃 들고 막 다니는 것들. 어쨌든 자, 봉두에 급히 올라. 자, 봉두가 여기서 우리 등장하는 네 번째 장소죠. 다시 좀 복습을 하면 맨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수간록이 있고 그 다음에 정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냇가가 있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산봉우리인 거예요. 여기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산봉우리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생각엔 이래요. 술을 막 먹다 보니까 취한 거예요. 술김에 가자! 이렇게 올라간 거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더니 천촌 만락이 곳곳에 벌어져 있어요. 자, 해석하면 이런 거잖아요. 수많은 촌락이 여기저기 벌어져 있는데 즉 산봉우리니까 모든 것이 다 보이겠죠. 근데 잘 알다시피 옛날에 이 농촌은 어땠냐면요. 산을 배경으로 하고 물을 앞에 두고 집들이 모여 있었어요. 즉 그런 거를 지금 확인했는데 그 배경이 어떠냐면요. 연하일휘는 금수를 재폈는데 즉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빛은 비단을 펼친 듯이 아름답구나. 연하일휘가 앞에 나오는 것처럼 안개, 노을, 햇빛이고요. 금수라는 것은 수놓은 비단입니다. 즉 촌락의 배경이 되는 자연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유효할싸. 지금 이거는요. 엊그제 거뭇거뭇한 들에 봄빛이 넘쳐 흐르는구나 라고 했는데 자, 왜 검은 들이 여기서 나왔느냐. 이 작품이 상춘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봄에 쓴 건데 사실 이 부분에서 겨울에서 봄이 되었다. 시간이 지났다라는 표현이 약간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때 겨울은 들이 검으냐. 그 이유는 풀이 다 죽어있기 때문에 흙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흙을 검은다라고 설명한 거고 여기서 지금 봄빛이 유효하다는 것은 풀빛, 즉 푸른빛이 가득하구나라고 지금 설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색채화가 직접 여기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겨울과 봄이라는 대조적인 계절이 검은색과 드러나지 않은 푸른색으로 또 대립되어서 드러났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본사 5번은 뭐냐면 산봉우리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경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결사 부분이에요. 자, 공명도 나를 끼우고 부기도 나를 끼우니 해석하면 부기공명이 나를 꺼리니 그 다음에 내가 부기공명을 싫어하니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해석을 모아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하면요. 공명이 나를 싫어하는 거고요. 부기도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보면 의인 같죠? 근데 조금 더 속에 숨어있는 내용을 보면요. 사실 공명이랑 부기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냥 내가 공명도 싫은 거고 내가 부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드러난 표현은 바로 뭐냐면요. 의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청풍명월, 즉 자연외에 어떤 벗이 있겠느냐.
아름다운 자연에 어떤 벗이 있겠느냐. 그 다음 단표누항에 흩은 헤음 아니하리. 단표누항이라는 건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자, 누추한 곳에서 가난한 생활을 그랬죠. 그냥 얘는요, 그냥 안빈낙도예요. 혹은 안분지족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조선시대 양반들이 쓴 시를 보면 자연 속에서 그냥 소박하게 사는 걸 추구하거든요. 그러한 삶의 태도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흩은 헤음 아니하네에서 흩은 헤음이 허튼 생각, 즉 앞에 나와 있는 부기 공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모타 백년의 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아무튼 한평생 즐겁게 지낸 이 삶이 이만하면 어떠하겠니라고 다시 한번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자기의 삶에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 그렇게 긴 작품은 아니었지만 약간 표현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색채적인 표현 혹은 비유들도 있고 뭐 대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상춘곡이라는 작품은요. 자, 여기 구성이 나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